안녕하세요. 중국 회계 1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5월 중반까지 왔네요. 이제 12주차니까 13주, 그 다음에 14주, 15주. 다음 주에 이제 현금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14주차에는 기말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돼요. 6월 10일 날에 기말고사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했던 게 있죠. 과제가 있죠. 과제. 이제 과제를 내도록 할 건데요. 과제는 현금표에 대해서 내게 되는데요. 현금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표의 유용성과 한계점. 그 다음에 영업활동이죠. 현금표에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어요.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죠. 그 중에서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그 중에서도 이제 직접법과 간접법인데, 직접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간접법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것을 서술해갖고 6월 3일까지 A4 용지에 제출하시면 되세요. 그걸 이제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앞으로 이제 3주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하도록 해요. 아시겠죠? 네.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제일 처음 이제 회계 변경이 나오죠.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갭에서 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 원칙을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정한 회계 원칙. 그거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회계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 그다음에 회계 추정의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류 수정 나오죠. 오류 수정은요, 자동 조정 오류,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손익 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이 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따라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중요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단순한 재무상태표 오류,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오류, 그런 것들이 있죠. 반면에 이제 단기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 그거에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자동 조정 오류, 그 다음에 비자동 조정 오류, 이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한 가지 초점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요.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처리 방법에는 이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급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법,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진법,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아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이제 소급법이 있죠. 소급법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진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프린트 있는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 이제 회계 변경이 나오죠. 회계 변경.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업 회계 기준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그리고 개정, 경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술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업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을 다른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을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변경 두 가지가 있죠. 회계 정책의 변경, 그다음 두 번째는 회계 추정의 변경,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는 방법 이것이 회계 변경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메모 되셨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 나오죠. 회계 정책의 변경을 보시면요, 재무제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을 다른 회계 정책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회계 정책, 회계 정책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이 밑에 정리해 두고 있어요. 밑에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맨 밑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왔죠. 1번, 2번. 첫 번째,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하고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그리고 근거, 그 다음에 관습, 그리고 규칙, 관행이라는 것을 회계 정책에 요구하게 된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회계 정책을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회계 정책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변경하는 것,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계 정책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그러니까 국제 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원가 흐름의 가정. 그러니까 원가 흐름의 가정 중에서도 재고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 자산의 원가 흐름의 가정. 원가 흐름의 가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는 평균법, 두 번째는 선의선출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후의선출법이 있었죠.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한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평균법,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이 두 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원가 흐름의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을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선의선출법에서 다시 평균법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원가 흐름의 가정이 되겠죠.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기준의 변경이 나오죠. 측정 기준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가 모형 있죠. 원가 모형,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라는 것이 측정 기준의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 기준의 변경은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투자 부동산이겠죠. 그래서 일단 측정 기준의 변경에는 유형과 무형 자산의 변경, 그 다음에 투자 부동산의 측정 기준의 변경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정리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새로운 정보 획득과 상황 전개에다가 사용해 오던 회계 추정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은요, 유형, 무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이 되겠죠. 감가상각 방법이 이제 정의법에서 연수학계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추정의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내용 요소가 나오죠. 내용 요소. 제일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 방법에다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연수. 내용 연수는 3년에서 이제 4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잔존 가치가 나오죠. 잔존 가치에다가도 체크해 두시고, 잔존 가치는 이제 5천 남았는데 5천에서 이제 만원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잔존 가치의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류수정이 나오죠. 원류수정. 원류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즉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잘못 회계 처리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을 국제회계 기준이 인정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의 누락이나 왜곡 표시, 이것이 오류 수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술적 계산에 오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회계 정책 적용의 오류, 그리고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그리고 부정, 이런 것들이 오류 수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류 수정은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거기에다가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죠.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동 조정 오류,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나오죠. 회계 처리 방법은요, 회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회계 변경을 한 회계연도 기초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 변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급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법, 그 다음 세 번째는 전진법,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소급법, 소급법은요, 회계 변경을 한 회계연도 기초 시점에서 당일 회계 변경이 이익잉여금에 미친 누계 효과를 계산하여 새로운 회계 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되어 온 것처럼 소급해서 수정하는 방법, 이것이 소급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일일괄 처리법이 나오죠. 당일일괄 처리법은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를 계산하여 회계 변경을 한 회계 연도의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전진법이 나오죠.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계 변경 이전에 보고된 재무제표에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으며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도 계산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전진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소급법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전진법에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 중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 같은 경우에는요,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회계 정책의 변경에다가 소급법이라고 적어두세요. 소급법.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 되겠죠.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오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겠죠. 전진법. 그래서 전진법이 하는 것은요,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전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금액을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하는 것, 이것이 전진법이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죠. 장점과 단점. 첫 번째 소급법 나오죠. 소급법의 장점과 단점 보시면요. 첫 번째 장점.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제고된다. 그러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이익 조작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익 조작의 방지. 반면에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변경하게 되니까 수정하게 되는 거죠. 수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점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이러한 단점을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누적 효과. 누적 효과는요, 기초 2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소급법. 소급법을 적용하게 되면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2월 이익여금을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소급법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2월 이익여금을 반영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기일괄 처리법. 단기일괄 처리법은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장점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과 노력이 절감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계 변경에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단점은요, 단기 손익의 왜곡이 되겠죠. 단기 손익의 왜곡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익 조작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일가 처리법 같은 경우에는 단기 손익에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가처리법은 장점과 단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전진법. 전진법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전진법의 장점.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법은 전에 했던 것은 무시하고 이제 지금부터 변경 시점부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경영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단점은요.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의 상실이 발생하겠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번까지 이 방법 했는데 이번에는 변경하게 되니까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보시면요. 회계 변경의 영향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누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에 거 무시하게 되니까 계산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기초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회계 변경이 나오죠. 회계 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거래 그리고 기타 사건 또는 상항의 항구채택 국제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항목에 적용되는 회계 정책은 항구채택 국제기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회계 정책의 적용 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계 정책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라든지 그리고 기타 사건 그리고 상항에는 동일한 회계 정책을 선택해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보시면 첫 번째 항구채택 국제기 기준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그리고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 상태라든지 재무 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읽는 동안에 칠판을 지우도록 할게요. 예시 읽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회계 정책의 변경 중에서 첫 번째에 나온 예제가 재고 자산의 측정 기준의 변경이 되겠죠. 원가금의 가정. 예제 1번 보시면요.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서울은 2021년 중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과정을 선의선출법에서 가중평균법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각 방법에 따른 각 보고기간 말에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3개 연도에 걸쳐서 내용이 나와 있죠. 2019년을 보니까 선의선출법은 8,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 6,000원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말 재고자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 보시면 2020년 나오죠. 2020년에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재고자산은 11,000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10,000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기말 재고자산은 15,000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회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죠. 선의선출법을 적용해서 왔는데 이제 가중평균법을 변경하기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의선출법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세요. 2021년 기준으로 보시면 선의선출법을 적용하게 되면 15,000원이 되는 거죠. 15,000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게 되면 12,000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중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보다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더 많이 적은 것이 되겠죠. 과대계상이 되겠죠. 과대계상이 됐으면 일반적으로 적으려고 하면 더 적은 금액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더 적은 금액을 기록해줘야 되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해줘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요. 2021년 기준하게 되면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보니까 선의선출법은 15,000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은 12,000원 된 거죠. 그러니까 3,000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죠. 3,000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적은 것이 되겠죠. 3,000원만큼 과대계상되면 그것을 이제 줄여줘야 되겠죠. 줄여줘야 되니까 재고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3,000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되겠죠. 재고자산 3,000원.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2020년에는 선의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11,000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적용했을 때 10,000원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되겠죠. 전년도에도 대변에 재고자산을 기록해줘야 되겠죠. 재고자산 1,000원을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1,000원을 더 많이 계상했으니까 더 줄여줘야 되겠죠. 1,000원만큼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자산 1,000원을 기록해줘야 되는데 2월 이익요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차변에 기록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00원과 1,000원 차이가 발생했죠. 그러면 남은 금액이 2,000원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2,000원은 매출 원가 계정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무상태표에서 변경된 것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에서 변경된 것이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재무상태표 계정이 변경되는 것이고 매출 원가라는 손익계산서 계정이 변경된다. 이것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구법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하나, 손익계산서 하나에 변경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제 한번 풀어보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 두 번째가 나오죠. 예제 두 번째는 이제 유형자산의 측정 기준의 변경이 되겠죠. 그거 한번 예제 한번 읽어보세요. 예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사는 2011년 중 보유 중인 토지를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으로 측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A사는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A사는 보유 중인 토지의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며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10만 원 되겠죠.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취득 원가는 1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공정가치 보니까 이제 2020년 말, 그 다음에 21년 말 이렇게 두 가지 공정가치가 나오고 있죠. 2020년 공정가치는 8만 원, 그 다음에 2021년 공정가치는 14만 원. 이때 A사가 토지의 측정 기준을 변경하는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 효과를 계산하고, 두 번째 2011년 토지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제 회계 변경의 누적 효과 봐야 되겠죠. 누적 효과. 누적 효과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원가 모형을 적용했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기초 장부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원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토지의 기초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죠? 취득 원가가 되겠죠. 취득 원가가 되니까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의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 되겠죠. 10만 원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토지의 기초 장부 금액은 10만 원. 원가 모형 적용했을 때 10만 원 되겠죠. 그래서 이때 10만 원 금액이 되죠. 원가 모형은 10만 원. 반면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공정가치를 반영하게 된 거죠. 공정가치를 반영하게 되니까 2020년 말 공정가치를 보니까 8만 원 있죠.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금액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2만 원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했을 때 토지 기초장부 금액은 8만 원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8만 원 떨어졌으니까 회계 변경의 누계효과는 2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회계 변경의 누계효과는 2만 원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회계 처리하시오.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21년 초가 나와 있죠. 2021년 초, 그러니까 20년 말이 되겠죠. 이것을 다음 년으로 넘기게 되면 21년 초가 되게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회계 처리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은 토지가 줄어들게 되겠죠. 토지가 2만 원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이것을 이제 기초 금액이 되니까 어, 2월 이익여금이라는 누적 효과를 반영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2월 이익여금 2만 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기초에는 차변에 2월 이익여금 2만 원, 그다음에 대변에 토지 2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돼요. 이것을 이제 21년 말로 가게 되는 거죠. 21년 말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에서 이제 21년 말 공정가치 보니까 14만 원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여기 2만 원, 여기 2만 원은 이익이 발생하게 된 거죠. 여기 이걸 이제 재평가 이익이라고도 하는 거죠. 재평가 이익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0만 원 이상,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 4만 원만큼은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이것을 회계 처리해 주게 되면 토지가 이제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6만 원만큼 증가하게 됐죠. 그것을 차변에 기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1년도 말에 차변에 토지가 되는 거죠. 토지 6만 원. 그 다음에 이제 2만 원만큼 기록해 줘야 되겠죠. 재평가 이익 2만 원. 이것은 단기 수익이 되죠. 수익이라고 인식해 주면 되고, 나머지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4만 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평가 잉여금은 자본이 되겠죠.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재고자산이었죠. 재고자산만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회계 추정의 변경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